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성입니다. 전 세계로 향하는 한류 열풍의 열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그 중심에는 K-팝 가수들이 있죠. 또 우리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품으로 다른 나라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다른 한류 열풍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장 출신 신경숙 작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경숙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고향에 오니까 어떠세요? 여기 내가 어떻게 일 때문에 좀 자주 내려오지는 못하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곳에 오니까 좋죠. 이번엔 오신 거는 지금 몇 개월 만에 오신 겁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정읍에 잠깐 들러누로 아직 정까지 못 갔어요. 네, 부모님 올라오셨어요, 서울로. 그래요? 12월에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읍에는 지금 뭐 예전에 그 친구분들은 물론 계시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 동창들. 저 중학교 때 중학교 졸업을 하고 서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친구 하나가 그 정읍 쪽에 중학교에서 미술 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연락은 안 해보셨어요?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죠. 요즘 가을에 시골에 가보게 되면 플래카드가 걸려 있거든요. 뭐 몇 회, 무슨 초등학교 동창회, 뭐 또 무슨 중학교 뭐 동창회, 우리 모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초등학교 동창회 연락을 받아본다든지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연락은 한 번도 못 받아보셨어요? 그런 연락은 아마 저한테 했을 텐데 제가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받은 기억은 별로 없고요. 그럼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왔을 때 초등학교 친구가 6학년 때 그 만들었던 앨범 중에서 제가 나오는 이렇게 페이지를 오려서 저한테 준 기억이 나네요. 제가 잘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 정말 보석과 같은 그 사진이겠네요. 그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였나요? 뭐 사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뭐 그때 열 몇 살짜리 소년과 소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 그 중에 요즘에는 뭐 카페가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우리 신 작가님 나온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기 동창들이 만든 카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친구분들이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군산대학교에 막 강의차 오셨죠?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군산대학교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류보선 교수님이 초청해 주셔서 왔는데요. 아마 학생들이 좀 학생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 좀 대표작들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자의 한 사람으로 와서 제 외딴방의 그 목록 속에 들어있어서 그 외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고 그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외딴방이 나온 지가 한 5, 6년 됐죠? 16년 됐다는 거를 저도 이제서 알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워낙 유명해서요. 뭐 또 우리 신경숙 작가와는 이 작품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전적 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게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가 한 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서 또 2000년 될 때까지 한 축이 이렇게 서로 거울처럼 바라보는 그런 소설인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힐 수 있어요. 어떤 노동소설로 읽힐 수 있고 어떤 소설가 소설로도 읽힐 수 있고
또 어떤 성장 소설도 네네. 읽힐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 군산대학교에서 주로 얘기했던 것은 성장 소설 네네. 한 16살 소년 예. 소녀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네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그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도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뭐 고등학생들까지 아울러서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반응이 무척 좋았다고요. 네. 자, 강연하신 그 모습을 저희들이 좀 담아봤어요. 네. 예, 같이 잠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이상하게 내가 써놓은 소설들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시간, 나 개인이 저질러 놓은 너무나 많은 오류들, 그 오류들에 대한 반성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물론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겪는 어떤 사회적 모습들이 있지만 역시 그때 당시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모습들이 어느 시대나 다 있죠. 근데 1978년, 79년도에도 그런 지금하고는 또 다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나는 16살이었고 또 정읍이라는 곳에서 서울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터전을 옮겨간 때였고 아직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정확한 어떤 판단력이나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정확한 자기화되지 않는 그런 나이죠. 그 나이, 그 16이라는 나이는 그때 예기치 않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역사책 속에서나 대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때였고 그때에는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IT 강국인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산업 사회였습니다. 물건을 생산해내고 그 물건을 수출을 하고 하는 그것이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 지표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지금은 그 학교도 사라지고 없는데 서울에 있는 한강 그 이남에 야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고등학교 야간부에 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자격은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때는 고등학교를 간다라는 그런 문제가 지금처럼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때도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골에서 그 대도시로 나간 그 젊은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지만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언젠가 한번 자기 어느 시절에 겪었던 아주 그게 기쁨이든 아니면 상처든 아니면 또 다른 것이든 자기 이 마음속에
아주 응어리져 있는 어떤 것들은 한번 정면으로 바라봐서 그것과 대결해내듯이 통과해내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어느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온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라지고 우리 눈앞에는 안 보이고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만 않을 뿐 우리 내면 속에서 항상 사라지지 않고 점점점 성장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6살에 나 17에나 18에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시간들은 현재형으로 지금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 현재라는 시간은 오히려 과거형으로 아주 오래전 시간 속으로 되돌아가고 있고 이런 방식을 취하면서 두 시간들이 서로 어디선가 만나서 거울을 들여다보듯 서로 대면하는 그런 전경을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취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16살 때에서 20살 그 언저리의 얘기들이 이 외딴방인데요. 그 많은 또래 애들이 와서 요즘 또 열심히 강의 듣는 모습 지켜보니까 또 이제 보니까 질문들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신 작가님께서는 어때요? 좀 남다른 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어떤 시절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아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떤 성장했던 어떤 시절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그때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내가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좀 덜 힘들게 그 시절을 통과해 왔을 텐데 왜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말들 중에서 질문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저도 좋았고요. 누군가가 이미 제가 16년 전에 썼던 작품이지만 그 작품을 이제 새로운 이 사회의 주인이 될 그 새로운 소년 그리고 소녀들이 있고 또 거기서 어떤 힘을 얻고 또 인간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신뢰 같은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작가로서는 대단한 기쁨이죠. 큰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외딴방의 영향도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특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앞에 서면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제가 대학교 때 가장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었다 느꼈던 것들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지난 1년은 굉장히 바쁘셨죠. 금년 8월에 귀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1년 동안 지난 8년 동안 작품을 좀 장편 소설 쓰는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연달아서 리진 엄마를 부탁해 그다음에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이렇게 썼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휴식기를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좀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더군다나 뉴욕이라는 곳을 선택한 것은 그쪽에 어떤 문화나 이런 게 가장 이렇게 새로운 게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좀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해서 갔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원으로 1년 동안 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제 책이 나왔어요, 영어로. 예. 그래서 가실 때는 뭐 이걸 영문으로 좀 번역해가지고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는 없었던 것입니까? 그런 건 에이전시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았었고요. 우연히 그렇게 내가 가서 머물고 있었던 시기와 겹쳐서 거기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많이 봤고, 그리고 미국 독자들이 뜻밖에도 그 한국 독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그러게요. 반응을 보여줘서 저도 또 한국에서 비슷하게 바쁘게 지내게 됐네요. 가족 문화가 다르잖아요. 서양 사회하고 우리 또 한국 사회하고 또 엄마에 대한 인식도 다를 텐데 하는 느낌이 우리가 있었는데 뭐 그 작품에 대한 반응들을 보니까 결국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 나오는 문화라든지 뭐 가족 간의 어떤 나누는 것들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떤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들은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아주 가장 소중한 무엇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의 어떤 방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이 느끼는 상실감들 아니었을까. 그 뒤에 있는 그 엄마의 인생이나 이런 걸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뭐 여러 나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비슷했습니다. 특히 엄마나 이런 그 존재를 다시 보게 됐다는 그런 평은 한국에서 듣던 거하고 비슷하게 많이 들었어요. 영어로 번역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됐죠? 몇 개국으로 번역이 됐나요? 31개국 가고 출판 계약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책이 나온 건 16나라에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나라들을 투어를 좀 다 하셨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일부를 좀 하셨죠 이번에. 뭐 유럽 쪽은 다 가볼 수 있었고, 이렇게 번역 작품이라는 게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여행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한국어로 그 작품을 썼지만 번역을 통해서 그 국경 바깥에 다른 나라로 제 작품이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가인 저까지 함께 그런 기회가 있었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8나라, 9나라?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이 엄마를 부탁해 안에 나오는 어떤 문화나 풍경이나 이런 게 익숙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소설을 뜻밖의 어떤 전통과 현대의 어떤 대결로 보는 그런 나라도 있었고, 기성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들 간의 어떤 소통으로 보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일수록, 엄마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일수록 작품에 대한 공감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작품은 이제 엄마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데 내가 끝에까지 가서 엄마를 찾느냐 안 찾느냐 이런 것보다는 읽으면서 독자들이 이 작품 속에 나오는 그 박소녀라는 엄마를 통해서 자기 엄마의 일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역할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마존닷컴에서 금년 상반기 결산한 결과가 뭐 나왔는데 베스트 10에 이 작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더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번역 작품이 인색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도 좀 기쁘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 미국에서의 그 열기 이런 게 좀 다른 나라로도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이번에 투어 하시면서 느껴보니까. 대부분 그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좀 놀랍게도 책이 출간되자마자 그러니까 전체 종합 1위에 그 작품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요. 그랬어요. 네. 네. 대만에서도 네. 그랬었고 유럽 쪽에도 뭐 좋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 30여 개국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들 엄마를 부탁해를 통해서 우리 한국 그 문학 작품이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 문학 작품이 아직 그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는데 네. 어떤 시작을 하게 되면 저절로 또 많은 관심들이 생기게 될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작품들도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최근에 오늘 기사 봤어요. 한국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로 동계올림픽 유치한 거 그리고 우리 K-팝 그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했는데 브랜드 이미지죠. 그 중에 이제 또 하나를 든다라면 신경숙 작가의 작품이다. 뭐 그게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난 걸 봤는데요. 그 본인이 그런 기사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제 힘이 아니라 그 어떤 엄마라는 그 어떤 보편성이 그 보편성 때문에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가갈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도 이제 한국의 어떤 독특한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알게 된 기회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놀랍게도 이젠 웬만하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른 주 같은 거 필요 없이 직접 번역해놔도 다 압니다. 그래요? 막걸리 같은 경우도 다 알고 한국 특히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한국 사람에 대한 게 진짜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우리 위상을 좀 느끼게 알 수가 있었던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걸 위해서 쓴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 우리 신경숙 작가께서 소설을 이렇게 쓰시게 된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행운인가, 다행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거는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었고 좀 생각도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은 이상하게 쓴 사람도 만든 사람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다 좀 뛰어넘어간 부분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소설가가 되셨는가? 어렸을 때부터 소설가 꿈을 가졌다고는 듣고 있습니다만. 정읍에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제가 지냈던 그 마을에는 제가 정읍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떠났는데 6학년 때까지 전기불이 안 들어온 마을이었어요. 저도 그런 동네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책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고 이질적이면서 아주 독특한 어떤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던 거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봄에 농촌이기 때문에 보여준 정말 그 땅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보여준 어떤 그런 모습들 예를 들면 봄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를 이렇게 직접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뭘 해나가고 이루어내고 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거기서 그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진다는 거. 네네. 그 어떤 죽음의 모습도 그 마을에서 많이 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도 많지만 뭔지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 이 세계는 이상한 것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해줬던 것 같고, 그것들이 어떤 표현의 그 욕구를 충동질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에 뭔가를 써보기 시작한 것이 시작 아니었나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심오한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아니요, 뒤늦게 한 생각이죠. 어렸을 때는 그냥. 만약에 이 작가가 안 되셨다라면 어떤 삶으로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6살 때 정읍을 떠나면서 그 도시로 좀 나갈 때 어떤 꿈 같은 거를 내가 품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작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그리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고, 그리고 그 생각만 했어요. 앞으로도 쓸 게 더 많죠, 지금껏 써오신 것보다도.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지만, 늘 다음 작품이 궁금한 그런 작가로 남고 싶어요.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역 내에 고향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역 내에 독자들도 있고, 또 새롭게 예비 작가로서 어떤 소설을 쓰겠다, 시를 쓰겠다, 문학의 길로 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로 한마디 해주시죠. 작가에게는 특히 자기가 태어난 공간에 대한 모든 느낌, 이런 것들은 작품의 어떤 젖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에 자주 오지 못할 때일수록 오히려 내 마음속과 머릿속에는 더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래요. 내 어떤 모국어를 형성시켜준 곳이니까요. 내 모든 작품에서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이 내 태생지이고 내가 성장한 곳입니다. 항상 잊지 않고 돌아갈 어떤 곳이 있는 것처럼 늘 마음속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곳으로 느끼고 있고요. 작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가 작가가 되려고 생각을 굳히고 그랬다면 그것에 자존심을 걸고 동시대의 어떤 사회의 모습이나 자기 곁에 있는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항상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관찰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그 아름다운 그 작품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신 것처럼 차후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에 나온 세계적인 소설가 신경숙. 앞으로 그녀의 손길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마다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나라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세계인들에게 널리 읽혀지게 되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